관세 협상의 결과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때 워싱턴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에 집어삼켜질 것이라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들은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파도 자체를 지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축배를 들던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파도가 이제 자신들을 향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판은 바뀌었고 룰은 다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전극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마지막에 웃는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의 규칙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대의 개막을 알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록 휘트모어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동아시아 통상 업무를 담당해온 협상 전문가예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은 솔직히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일본이 무려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한 반면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500억 달러만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죠.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협상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몇 달 전 도쿄에서 벌어진 굴욕적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가 7차례나 미국과 협상을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5,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하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일본 협상단의 절망적인 표정을 직접 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약속해도 미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일본이 제시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같은 미국 인프라 사업에 들어간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외 인프라 투자만큼 위험하고 수익성 없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특히 미국은 인건비와 물류비, 건설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일본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이랑 같은 15% 관세율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 정도인데 같은 대우를 받는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특히 일본 트위터에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한국이랑 같다니 어이가 없다. 한국은 돈도 덜 쓰고 관세도 같아졌다니 일본 외교가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 우리만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마저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를 두고 과연 이를 타협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내세우며 대규모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였음에도 정작 자국민들의 눈에는 외교전에서 완패한 국가처럼 비춰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한 조건을 부과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약속한 투자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분기에는 관세를 무려 25%까지 인상하겠다는 경고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유럽이나 한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전화로 의견을 주고받고 회의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 장면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한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비는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타가 되었고 일본 언론들은 연이어 사설을 통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배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가 있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충격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였어요.
표면적으로 한국을 떠올린다면 대개 서울이나 제주도를 먼저 연상하겠지만 최근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우며 CNN과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력 언론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해양과 현대 산업이 어우러진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고 관련 통계를 면밀히 살펴본 순간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일본을 제치고 최초로 방문객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깊은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불과 2010년만 해도 부산과 대만을 오가는 항공편은 연간 338편에 불과했으나 에어부산이 직항 노선을 개설한 이후 운항 횟수는 18배, 승객 수는 무려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만 인구가 약 2,300만 명임을 감안할 때 50만 명이 부산을 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 수요 증가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율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접하며 그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해변 관광이나 미식 체험의 수요 증가로는 해석하기 힘든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대만 관광객들은 전형적인 관광 코스보다는 부산항의 항만 인프라, 대규모 물류센터, 그리고 해양 운송 관련 시설에 유난히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부산을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태평양 건너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얻게 된 특혜를 두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일부 정치권과 경제평론가들은 이를 단순히 운이 좋은 결과로 치부하며 한국이 우연히 적은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영에서는 이 결과가 결코 우연일 리 없으며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감춰둔 비장의 카드를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드러냈어요.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듯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각에도 이례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7%로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상향 조정하였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 2번 연속 전망치를 높이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이는 시장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1.1%였던 성장률 전망을 1.2%로 끌어올렸고 그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시티그룹마저도 0.6%에서 0.9%로 상향 조정하였죠.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가 공식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를 성장률 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명시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한국이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지표와 움직임은 한국이 단순히 유리한 조건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입지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조류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그 힘을 드러내기 시작한 듯한 장면이었죠. 그러던 중 미국 정부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어요. 하지만 바로 뒤이어 나온 조건이 더욱 놀라웠죠.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지을 예정인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발언이 나온 곳이 바로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와 함께 $1,000억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애플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누가 봐도 명확했죠. 미국 상무장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인 조건을 밝혔어요.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미국에서 생산을 약속하고 상무부에 신고하며 감사관의 전체 과정 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천만 들여 인공지능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투자들이 모두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미 확정된 프로젝트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은 부지 건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첨단 장비들을 설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도 막대한 혜택을 안겨주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가 과연 단순한 우연일 수 있는지 의문이 깊어졌는데 그 의심은 부산을 직접 찾았을 때 비로소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여정에는 동료 루카스 베인이 함께했는데요. 그는 국제무역 구조를 해부하듯 분석하는 전문가로 방대한 수치 속에서도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흐름과 패턴을 포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부산행이 결정된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고 우연해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로부터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비공개 브리핑 요청이 있었고 미국 측 담당자로 제 이름이 지명되었기 때문이었죠. 공식적인 명분은 양국 간 조선업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출장에 불과했으나 제 내면에는 보다 은밀하고 전략적인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카드를 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해양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은 제게 단지 조선과 항만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저는 곧 이곳이 단순한 항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동아시아 해양의 심장부이자 미래 전략의 결절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박소연 변호사였는데 한국 외교부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소개받았어요. 국제법과 방위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미 간 주요 계약들을 담당해온 분이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순히 한국이 운 좋게 좋은 조건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박소연 변호사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북극 항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약 4만 킬로미터에 40일이 걸리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40%나 단축되고 운항 시간은 무려 보름이나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물류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몇 년 전 수에즈 운하가 막혀서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해보면 북극 항로는 그런 위험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었죠. 루카스가 갑자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배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였습니다. 박소연 변호사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0만 척의 상선이 운항 중인데 이 중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완료한 배는 겨우 2,000척, 즉 2%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여기서 핵심은 국제해사기구가 2028년부터 탄소세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될 예정이고 선주들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구형 디젤 선박으로는 앞으로 운송 사업에 제한이 있거나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구형 디젤 선박 한 척이 내뿜는 유해 가스는 자동차 수십만 대에 해당하는 오염물질과 비슷할 정도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2028년, 2029년, 2030년에도 계속 운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LNG 추진 선박이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인데 기존 선박 대비 탄소 배출을 30%나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엔진 자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의 세계 최고 조선 기술력으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돕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미국이 대규모로 수출하려는 LNG와 한국의 친환경 선박 기술이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보여준 시장 전망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북극 항로 관련 시장 규모만 해도 2050년에는 무려 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인 기회였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중국의 움직임이었는데 중국은 이미 빙상 실크로드를 외치며 50번 넘게 북극 항로를 오갔고 러시아는 30척이 넘는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바닷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이미 동아시아 물류의 허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일본 요코하마나 중국 상하이보다 유럽으로 가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으로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부산이 싱가포르나 상하이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물류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오고 있다는 박소연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왜 한국이 이렇게 자신있게 협상에 임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 관세 협상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북극 항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서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한국이 미국 해군력 강화를 도와준다며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심지어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한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를 주문하며 견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브래드리 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였습니다. 케인은 미국 내 방산과 정치 로비의 거물로 의회를 통해 한국 특혜 철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케인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에게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연간 13조 원을 절약하는 게 미국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죠. 미군을 빼고 그 돈으로 미국 내 방산업체를 키우자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현지에서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북극항로 프로젝트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부산시와 한국 정부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선업과 방산, 물류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테슬라와 삼성전자 간의 23조 원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삼성의 거대한 텍사스 신규 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는 삼성전자가 받은 단일 수주로는 최대 금액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테슬라와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현지 생산 거점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배터리 공급을 맡게 된 거였어요. 이런 대형 계약들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부산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도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선업과 연관된 첨단 제조업 일자리들이 대거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박소연 변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중국이 발끈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움직임이 별것 아니었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든 나라가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은 이제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해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루카스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로부터 시작됐어요. 루카스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다음 날 아침 저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구조라는 거였어요. 루카스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당 정부조차 중국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관세 수입이 너무 달콤했던 거죠. 미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 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미국 정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수입원이 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주당도 이 관세 수입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었어요. 공화당이 부자 감세에 쓰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 돈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관세 수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브래드리 케인이 의회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든 거였습니다. 연간 13조 원이 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절약해서 미국 내 방산업체 지원에 쓰자는 주장이었어요. 케인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에게 관세 특혜까지 주면서 동시에 막대한 방위비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차라리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돈으로 미국 방산업체들을 키우는 게 낫다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대응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한국 정부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오히려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국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한화시스템의 대공방어 체계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공격기 같은 무기들이 미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오히려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국 내 방산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박소연 변호사는 당시의 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주한미군 철수 압박 그 자체가 사실상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자주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었다면 미국이 전략적 카드로 이를 활용하며 압박할 이유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었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전개가 단기간의 우발적 산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장기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이었는데, 루카스가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어 어떤 정권이 워싱턴에 들어서더라도 한국이 변함없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포석을 깔아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일한 미국의 요구 앞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순응하며 알래스카 파이프라인과 같은 수익성이 미미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서둘러 약속하였으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진행해야 할 전략적 투자를 오히려 협상 테이블 위에 유효한 카드로 변모시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중국의 태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은 한미 간 관세 협상에 강경히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반응 자체가 한국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행보가 중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노골적이고 민감한 반응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민족의 놀라운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이는 수천 년 역사 동안 숱한 외침을 이겨내며 쌓아온 민족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현지에서도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떠나간다며 걱정하던 분위기였지만 북극항로 프로젝트와 대규모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희망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업 관련 고용이 대거 창출될 것이라는 소식은 부산 지역 청년들의 심리에 뚜렷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미 수도권이나 해외로 떠났던 인재들 사이에서도 귀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선제조업의 부활이 아니라 친환경 기술과 초고도 자동화 설비가 융합된 차세대 조선 산업이라는 점에서 기술 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젊은 세대에게 강한 매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던 필자의 시선은 의외로 미국의 상황에 머물게 되었으며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의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는데, 한국이 한치의 소란도 없이 묵묵히 장기 전략의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동안 미국은 내부적 분열과 외부적 압박 속에서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형국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 구조 내부의 균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브래드리 케인과 같은 강성 로비스트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연간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을 공언하였으나 국방부와 안보실무진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결연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행정부는 군사외교 정책의 근간에서조차 완전히 분열된 모습을 노출하였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자국 스스로 설계한 관세 정책의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관세 수입은 단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생활 필수품과 공산품 전반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로 인한 물가 압박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을 전례 없이 옥죄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흔드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미국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 더욱 심각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매년 1조 달러씩 이자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더 많은 나라들에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어요. 실제로 스위스는 39%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맞고 완전히 굴복했고 캐나다마저 35%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많은 돈을 약속했는데도 20% 관세를 받으며 계속 압박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마치 국가 비상사태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맹국들을 하나씩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관세 수입에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면 한국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아무리 압박하고 미국 내부에서 잡음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웠어요.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나오자 오히려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이 철수하든 안 하든 한국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였죠. 한화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압박할수록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더 부각되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이제는 어떻게 잘 주워 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만든 관세 정책과 동맹국 압박으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라는 뜻이었죠.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실로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침착함과 장기적 사고방식은 미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의 국면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항로를 항해하듯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 태도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산을 떠나 돌아오는 길,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관세 정책의 장기적 파급력을 곱씹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무작정 압박만을 가하다가는 지금껏 쌓아 올린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마저 손에서 흘려보낼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고요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한 해양 물류 혁신,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재편, 조선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 그리고 방위 산업의 기술적 비약까지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를 완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보유한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미국에 유익할지 의문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단기적 관세 수입의 유혹에 매달린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실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피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같은 기술 집약적 강국과의 협력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와 전략적 이익은 관세로 얻는 일시적 재정 수입을 훨씬 능가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미국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 위기를 수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길을 정했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선택할 차례인 거죠.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두가 눈앞의 이익과 자존심 싸움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조용히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당장의 힘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지혜와 치밀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일은 우리가 목격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세계는 또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마주하게 될지 많은 궁금증을 남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 세계가 주목한다는 군사 강국 대한민국, 정말 확실한가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평범한 수업 시간, 한 중국 학생의 도발적인 발언이 강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그의 말에 교수의 입가에 드리워진 의미심장한 미소가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의 강의실에 있었던 한 미국 학생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학부에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전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시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셨고 저에게도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아버지의 이야기 중에서도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에도 아시아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강의 중에서도 아시아의 문화와 경제 수업이 가장 흥미진진했거든요. 교수님께서 각국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아학 강의다 보니 아시아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출신의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 아시아 학생들의 교실 문화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항상 깔끔하고 지나갈 때마다 좋은 향이 나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일본 학생들은 조용하면서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달랐어요. 저는 평소 모든 나라와 인종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제 가치관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그들은 유독 시끄럽고 산만했으며 마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올 때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집착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종종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 이런 행동은 학문적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때로는 그들의 발언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시아 IT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한 중국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어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의 시가총액과 사업 규모를 열거하며 중국 IT 기업들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큰 허점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의 IT 기업들은 감시 기술과 사회 신용 제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휩싸여 있었고 알고리즘의 독창성도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서구의 것을 모방하거나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어요. 반면 한국의 IT 기업들은 놀라운 혁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료 AI 분야에서는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AI 생태계 구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의료 AI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AI 기술과 결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 중심적 혁신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으며 저는 내심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규모나 시장 지배력이 아닌 인간의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혁신과 윤리적 접근은 바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 IT 산업의 성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AI 반도체 개발, 제조업, 자동화,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성과들은 한국이 단순한 기술 모방을 넘어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IT 기업 논쟁이 한창 진행되던 중 중국 학생이 갑자기 스마트폰 산업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화웨이와 샤오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중국의 스마트폰이 삼성전자를 곧 따라잡을 것이라며 단언하듯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폴더블폰의 혁신성과 기술력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접히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삼성이 전 세계 특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더불어 연간 R&D 투자액이 화웨이나 샤오미의 몇 배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셨어요. 최근 발생한 중국 기업들의 기술 도용 의혹 사례들이었죠. 화웨이가 여러 차례 특허 침해로 고소당했던 일, 샤오미의 디자인이 애플과 삼성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지적들을 예로 드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중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특별히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이 아닌 진정한 기술 혁신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나 가격 경쟁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술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삼성은 단순히 스마트폰만이 아닌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AI 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중국 기업들의 양적 성장이 아직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교수님의 분석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논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중국 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갑자기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예상치 못한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앨 수 있다면서 하늘 같은 대국을 감히 무시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이런 발언은 학문적 토론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왔고 저 역시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그동안 중국 학생들의 무례한 언행을 참아오셨던 교수님께서 이제야 진짜 수업을 시작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좋은 지적이에요. 이제 우리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순간 강의실의 긴장감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이 아시아 평화의 핵심 축이라는 걸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이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많았던 우리 수업에서 군사력이라는 주제는 모두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전 시기의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백마부대의 활약상을 설명하실 때는 교수님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죠. 1965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백마부대는 한국군의 정예부대로서 정글 속 게릴라전에서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어서 맹호부대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1966년에 파병된 맹호부대는 중장비를 활용한 기동전과 공격적인 전술로 베트콩의 주요 거점을 초토화시켰다고 해요. 강력한 화력과 기계화된 부대 운영은 미군 지휘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청룡부대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는데 1968년에 결성된 청룡부대는 정글전과 고산지대 전투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밀한 기밀작전과 특수작전을 통해 베트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한 적응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군이 베트남전의 전설이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죽음의 정글이라 불리던 곳에서도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줬고 맹독성 뱀과 말라리아의 위험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요.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한국군을 최고의 전투부대로 인정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미국인으로서 한국군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니 한미동맹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앞서 중국 학생이 했던 오만한 발언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더욱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고 이제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올라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까 그 중국인 학생이 또 한 번 손을 들더니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군사병력만 봐도 중국군은 300만 명을 넘는 반면 한국군은 60만 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중국은 항공모함, 스텔스기, 최신형 전차 등 첨단 무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고 하나하나 열거하며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또한 군사 장비에서도 한국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같은 나라는 7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무례한 발언을 이어갔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한국인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미소를 띤 채 중국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중국 학생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서는 상대방의 무지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한 한국인 학생은 옆에서 한두 번만 이야기해야죠. 중국은 그냥 취미생활처럼 반박하는 거예요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무시하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중국 학생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셨는데 먼저 교수님은 현대전에서 병력 규모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지금의 전쟁은 정예화된 병력과 첨단 무기 체계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질적인 면에서 중국군을 능가한다고 평가된다고 하셨고 한국군은 첨단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한다고 분석하셨어요. 또한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4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5위에 올랐고 중국은 3위에 그쳤다고 하셨습니다. GFP는 단순한 병력 수나 무기 보유량뿐만 아니라 국방비, 자원, 지리적 위치, 군의 유연성 등 50여 가지 요소를 종합평가해서 매긴다고 하셨죠. 한국은 2013년 9위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5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은 양적인 우위를 자랑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교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짚어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양적 수준이 아닌 질적인 면에서 확실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은 국방비 규모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최신 무기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최근 많은 자금과 투자로 인해 개발하면서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하셨죠. 이 말을 들은 중국 학생은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웃음을 띠며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중국이 그냥 손가락으로 툭 하면 한국이 쓰러질 거라고 반복하는 걸 듣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중국 학생이 한국 군인을 얕잡아보는 발언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손을 들고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신의 역사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타국을 무례하게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학생의 무례한 발언에 대해 제가 의견을 내자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며 현대 한국군의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규모를 넘어 첨단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폴란드의 최근 한국산 무기 도입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가셨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K2 흑표전차, K9 자주곡사포, FA 전투기 48대라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방 선진국들의 무기체계를 제치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의 말씀도 인용해 주셨는데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는 평가는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이뤄진다는 점이었어요. K2 전차의 경우
다수의 전차를 먼저 도입한 뒤 선진 개발을 통해 450대를 추가로 들여오고 나머지 370대는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해요.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증거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를 언급하셨는데 2021년 기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록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의 개발 성공도 주목할 만했어요. 발사 비용이 기존 미사일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하면서도 100% 명중률을 보여준다는 점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죠. 이런 사례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그러나 중국 학생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군사력 순위를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게 대단한 건 맞지만 우리 중국은 여전히 3위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 학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수님의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바뀌었어요. 순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GFP 평가지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중국의 군사력 지수는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9위에서 5위까지 급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학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일침을 가하셨죠. 폴란드, UAE,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왜 하필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를 비교했을 텐데 말이에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중국 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최신 전략 무기를 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한국의 새로운 지정학의 K-팝이라 불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현무5라 불리는 이 전략 무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하 100m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무려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며 놀란 것은 이 미사일이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현무5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는데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기존 재래식 무기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고 현무5 미사일의 도입은 단순한 군사적 진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관계의 섬세한 춤, 국가 안보의 심각성, 동맹에서 발견되는 힘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주며 한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라 설명해 주셨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진지해졌고 중국 학생들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앞서 보였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무5가 상징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인 춤을 추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고 모든 힘의 과시가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무기체계의 발전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군의 실질적 전투력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시작하셨어요.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할 만했죠. 단순한 숫자나 장비의 양이 아닌 실전 전투력을 평가해봐야 해요. 화면에 나타난 중국군의 주요 한계점들은 충격적이었는데 첫째로 실전 경험 부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중국군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 실제 전투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웠죠. 미국군이 전 세계 각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온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군이 당의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유연한 지휘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인데 교수님의 설명처럼 현대전은 순간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며 모든 결정을 당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한 중국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은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합동작전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어요. 현대전에서는 육해공군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중국군은 각 군별 훈련도 부족할 뿐더러 합동작전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요. 반면 한국군은 매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합동작전 능력을 키워왔죠. 이 말을 들은 중국 학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동맹을 넘어 실전적인 전투력을 함께 키워온 파트너십이었다는 걸 말이죠. 중국군의 실질적 한계를 설명하던 교수님의 강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학생 하나가 천천히 일어서서 이야기했죠. 전쟁의 본질은 승리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 그걸 배웠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한국 학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해서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현목5도 K2 전차도 모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의 말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더 강해진 나라, 그리고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처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가방을 챙기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쓸쓸히 강의실을 나갔어요. 마치 오늘의 수업이 그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요.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군인의 수가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방학에는 꼭 한국을 방문해서 이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단순한 군사력 비교가 아닌 한 나라의 정신과 의지, 그리고 평화를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제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도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조언과 추천을 바탕으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평범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크리스탈의 이야기. 처음에는 단순한 토론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숫자나 규모를 넘어 기술력과 의지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K-팝이 세계 음악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처럼 이제 한국의 군사력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